예,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굿자 포럼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은 이쪽으로 일단 슬라이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만드는 원리와 AI를 통한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국부 창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이제 금융 쪽이 좀 포커스가 돼 있네요. 제가 안내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는 안내를 안 받았는데 그래도 금융은 꼭 아니더라도 AI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원래 10시 반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일찍 돼서 제가 한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30분이요? 그냥 그대로. 하여튼 10시 25분은 넘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길어질까 봐요. 일단 오늘 주제가 일자리니까요. 한번 제가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가 발명이 된 지 한 200년 좀 넘은 걸로 아는데요. 카메라가 발명이 돼서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카메라가 발명된 건 한 200년, 보급된 거는 이제 100년 남짓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로 누가 직업을 잃었나요? 초상화가요. 예, 좋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책 2권을 읽었는데요. 사진 예술의 역사라는 책, 여러분들 구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터 베냐민이 쓴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그런 글도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카메라로 인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아까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 한 분이 초상화가였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화가로 나옵니다. 초상화가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카메라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너무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가장 카메라 기술에 열광했던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헛살았다는 거 안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카메라를 사고 카메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진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화실은 사진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진의 역사책에서 제가 읽은 거니까 제 말이 만약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토머스 프레이라는 뭐 이상한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 얘기를 듣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뭐 20억 개가 없어진다는 둥 전혀 학계나 이런 데서는 뭐 한마디로 듣보잡이죠. 그런 분들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아까 전 슬라이드는 제가 한 수백 번 강의를 했던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번 포럼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이걸 빼도 되겠군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들이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진사로 변신을 했고요.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습니다. 또 뭐가 나왔죠? 필름 제조업, 카메라 제조업, 필름 판매업, 사진첩 제작업, 사진관, 사진 현상업, 사진 유통업. 그다음에 신문이 예전에는 사진이 없을 때 신문, 그림만 있고 글만 있던 때 신문과 사진을 이제 집어넣는 신문은 완전히 매력이 달라졌겠죠. 신문업이 발전했고요. 잡지라는 새로운 그러한 장르가 나타났고요. 광고가 발전했고요. 출판, 획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영화 산업이 나왔죠. 사진을 1초에 24장을 보여주면 그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 나왔고 TV, 비디오 산업으로 발전을 했고요. 사진 때문에 여행이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왜 가고 싶으세요?
스위스 알프스 왜 가고 싶으세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가고 싶죠. 듣는 것보단 사진을 보면 가고 싶고 사진 때문에 여행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발전으로 여행의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교통산업이 발전했고 숙박업, 요식업이 혜택을 받았겠죠. 사진의 발전으로 유명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겠죠. 마릴린 monroe가 왜 잘 이쁜지, 제임스 딘이 왜 잘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통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사진이 없었으면 그렇게 유명인들이 큰 돈을 벌 방법이 없죠. 연예 산업이 연예인에 관련된 연예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화가들은 예술로서의 화가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사진사로 변신했죠. 사진사로 새로 진출하기도 되고 사진 예술가도 생겼습니다. 그 카메라 기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고 스타 유튜버, 인스타그램의 스타 등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켰죠. 카메라 기술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산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뭐 마차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나와서 마부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한심스러운 얘기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부들은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죠. 마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사의 직업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이 늘어났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고용이 늘어났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산업, 트럭산업, 운전사, 관리자들의 고용이 늘어났겠죠. 장거리 이동의 욕구가 커졌겠죠. 마차로 얼마나 멀리 갈 방법이 없죠. 근데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장거리 이동의 욕구가 커져서 여행 산업이 생기고 교통산업, 숙박업, 요식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디지털 출판도 마찬가지죠. 식자공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한심한 얘기죠. 식자공 분들이 다 데스크탑 퍼블리싱으로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었죠. 그게 충무로에서 일어난 일이죠. 식자공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은 되게 위대합니다. 기술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잘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지고 자꾸 직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매우 저로서는 고통스러운 얘기고 지난 2, 3년은 약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세계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별로 안 한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특히 정치 오늘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열차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점점 더 생기죠. 없어지는 일자리만 자꾸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상상력이 부족한 따름입니다. 그걸 제가 알면 저도 큰 돈을 벌겠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떠한 이 AI로 어떤 산업이 나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돈 버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술자고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AI는 그냥 돈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동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사람을 닮은 무슨 기계가 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건 아주 황당한 얘기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정책도 다 망가지는 거고요.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길게 하려면 한 3시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지능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뭐냐? 지능적으로 만든다는 거를 학자들이 가장 차갑게 정의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 되게 지능적이야. 쟤는 똑똑하기만 해라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걔는 지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를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계가 지능적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도로나 빌딩이 정말 지능적이라 그러면 그 빌딩이나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하는 우리가 도로를 왜 사용합니까? 쾌적하게 안전하게 거길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능적인 도로를 만든다, 지능적인 자동차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지능이라고 이미 알버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것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차근차근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성공은 또 뭐냐? 여기서 성공, 성공. 성공은 그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갖고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오늘 뭐 핀텍이든 어떤 분야에 활용할 때도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스테이크홀더들 그 시스템에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그 행동 목표를 시스템이 기계가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동한다는 것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계가 생각을 하고 뭐 의식을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은데 그런 걸 사업이나 정책에 사용하시면 사업은 망하고 나라는 별로 부강해지지 못합니다. 아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다고 하는데 요즘 국민들은 정부가 엉망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진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대만은 4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온 국민이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면 지능적인 사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인간조차도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능적인 인간, 그 다음에 좀 더 지능적인 환경 또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으로 사업하시거나 정책을 만드시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손정희 회장님이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렵죠. 너무 위대한 분이죠. 야후에 투자하셨고 알리바바 투자하셨고요. 우버는 큰 돈을 못 벌었지만 그래도 우버 투자했고 쿠팡 투자했죠. 3조나 넣어줬습니다. 한국 기업가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쿠팡이랑 싸우고 있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피를 좀 갖고 있는 손정희 씨가 쿠팡에 3조나 넣어줬습니다. 쿠팡은 요즘 잘 되겠죠. 다 축하해요. 사실 쿠팡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5천억 남았었거든요, 돈이. 올해 그거 다 쓰면 망해야 되는데 온라인 지금 뭐 사회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으로 많이 주문하겠죠. 쿠팡이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손정 회장님은 어려우세요. 손정 회장님은 늘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대박이 펑펑 터지죠. 근데 인공지능 쪽은 이분이 투자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 아까 인공지능을 사람을 닮은 어떤 걸 만드는 거고 뭐 특이점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손정 회장님의 인공지능 관련 발언을 봤을 때 매우 황당하다. 사업가가 너무 황당하면 조금 사업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손정 회장님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달에 머니투데이에 쓴 글이죠. 그래서 휴먼 로봇 시대는 아직 멀었다라는 글인데요. 2015년에 손정 회장님의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사실은 프랑스 회사죠. 알바데란 로보틱스라는 프랑스 회사를 인수해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를 만들고 거기서 출시한 로봇이 페퍼입니다. 2015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엔 이런 그림들이 페퍼에 관련돼서 소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망하겠구나 여기는. 왜?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든다고 하네. 인공지능의 정의가 잘못됐네.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미 1995년에 극복한 잘못된 인공지능 정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네. 망하겠구나. MIT에서 지보라는 로봇이 그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팔고 있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망하겠네 이것도. 우리가 MIT, 스탠포드 하면 되게 좋은 학교 같지만 거기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사업이 늘 성공한다면 그럴 리는 없죠. MIT에서 지보를 만들었지만 잘못된 어프로치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둘 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다 망했죠. 이 소프트뱅크가 2015년 하반기에 페퍼를 출시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럼 2018년 하반기죠. 대부분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재계약을 하겠는가 했더니 85% 이상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손정 회장님이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파산을 해야 맞는 회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를 좀 말씀을 드리죠. 셀프 드라이빙 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당분간은 딜리버리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는 2020년대에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조차도 드라이버리스 트럭을 테스팅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로라는 회사라든가 컨티넨탈 또는 뭐 여기 뭐죠 이게 일본 회사인데요. 혼다인가 도요타인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정 회장님이 인수한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 이런 딜리버리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보세요. 웨이모를 보죠. 웨이모는 2018년 12월에 완전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나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앨런 머스크 너무 위대한 사업가죠. 올해 12월에 로봇 택시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죠. 너무 멋진 거죠. 로봇 택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사시면 출근할 때 이거를 셀프 드라이빙으로 타고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택시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 내가 퇴근할 때쯤엔 얘가 다시 와가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죠. 그 집에다 데려주면 또 집에 있는 주차장에서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밤새 택시 영업을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요. 앨런 머스크는 그동안 상상한 걸 많이 이루어 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는 훌륭한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의 발언을 봤을 때는 매우 황당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저는 봅니다. 제가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로보택시 사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완전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2020년대 앞으로 좀 10년 남았죠. 2020년대 꼭 5 레벨 5의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되길 바라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만 기다릴 게 아니가. 현대는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앱티브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했고요. 또 어라이브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는 승계가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영영진들이. 그거는 현대자동차가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의사결정을 계속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습니다. 앱티브라는 회사랑 만든 것도 셀프 드라이빙 카의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셀프 드라이빙 카의 솔루션 회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카가 실패해도 상관없는 거죠. 성공하게 되면 그거를 현대자동차 완성차 시장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 또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도 하면 되는 거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안 될 거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현대자동차 임원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 근데 다 알고 계세요. 안 되는 걸. 도요타나 현대자동차는 다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큰 회사가 만약 정말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정말 미국의 이런 쟁쟁한 회사들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해낸다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는 척은 해야 되는 거죠. 주가 관리도 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드라이빙 카나 로봇이 사회에서의 자기의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뭐 레벨 5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쉽죠. 그런 건 쉬운 거고 앞으로 올해 내년 어떤 서비스로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가면서 회사를 유지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차라리 이걸 하세요. 모빌아이가 제안한 RSS 같은 거를 하세요.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회사인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 RSS라는 모델을 제안해서 전 세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와
정부, 레귤레이터, 규제기관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떤 요건만 만족하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지 그 조건을 미리 정의하자라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웨이모나 테슬라가 말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 회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커런트워라는 영화 보셨죠? 에디슨과 테슬라 그 당시에 뭐죠? 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전쟁, 그런 표준 전쟁, 전기에 있어서 교류를 쓸 거냐, 직류를 쓸 거냐, 뭐 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 그냥 웨이모는 그런 스탠다드 없이 그냥 서비스를 실현시켜 버리겠다라는 구글의 전략이고요. 테슬라는 그런 스탠다드 없이 그냥 내가 제품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그런 전략인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실적인 거는 오히려 이런 모빌아이의 RSS라는 이런 것들을 전 세계 회사들이 잘 연구해서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글 알림에 웨이모는 무조건 넣어놓으세요. 왜? 웨이모가 내일 당장 레벨 5 자율주행차 할 수 있습니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겁니다. 하나 말씀드린다면 4차 산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좀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차라는 말은 혁명에 붙는 말이지 산업에 붙는 말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4차 산업 시대가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네 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정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인데요. 웨이모가 만약 웨이모나 테슬라가 정말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면 그날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엄청난 날일 겁니다. 근데 제 예측은 2020년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웨이모는 지금 오히려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경영학과에 있기 때문에 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뭐냐? 웨이모는 작년에 이 텍사스 오스틴 사업장을 폐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는 작년에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을 40% 깎았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몇 프로 깎았냐면 90% 깎았어요. 근데 기자가 그냥 봐준 거예요. 40% 깎았다고 얘기하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90% 깎았습니다. 결국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이 10분의 1. 그래서 웨이모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파산하는 거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파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나 웨이모 같이 잘못된 방향을 잡은 인공지능 회사들은 파산을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방법을 잘 아는 회사들이 살아나는 게 많죠. 웨이모가 파산해도 페이퍼가 망해도 4차 산업혁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발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웨이모, 구글 알파벳에 있는 이 웨이모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뭐죠? 이 카이푸리의 책 읽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됐죠? 너무 재밌는 책이죠. 앞에 절반은 너무 재밌고요. 뒤에 절반은 또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허황된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카이푸리가 참 대단한 분이죠.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2020년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나오면 내가 그걸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중국이나 이런 영어 속담에 있는 말인가 봐요. 거짓말이라면 그걸 다 먹어버린다. 그랬더니 이제 MIT의 로드니 브룩스라는 뭐 정말 존경받는 AI 교수죠. 로보틱스 교수고 창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아마 룸바 같은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로드니 브룩스한테 카이풀리가 같이 먹을래 그랬어요. 절반은 너가 먹어줄래 했더니 역시 로드니 브룩스도 그래, 나 그렇게 하겠다. 결국은 그러니까 두 정말 대표적인 AI, 그다음에 카이풀리는 AI에 굉장히 또 허황된 면이 있는 분이에요. 절반은 현실적이지만 제가 봤을 땐 절반 정도는 허황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가 올해 뭐 로보택시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는 안 오는 거냐? 그렇지 않죠. 작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구글이 만든 이 퀀텀 컴퓨팅 프로젝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퀀텀 컴퓨팅이 계속 발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AI의 발전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이 혼재돼서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잘 어댑트하는 게 중요해요. 하물며 그냥 그 개미도 다 세상에 어댑트하면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 쓸데없는 호기 부리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쓸데없는 호기 부렸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 19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완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은 많이 맞고 나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대만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면서 모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경정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을 수밖에 없네요. 2005년 논문입니다. 제가 MMORPG와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정보과학회지에 그때 뭐라고 썼냐면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경제성만 있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썼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겨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붐이 확 올라갔죠. 근데 저는 사실 2005년에 이런 논문을 써서 이미 이길 수 있다, 인공지능은 바둑을. 그거 대단한 게 아니다. 바둑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글을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늘 실수를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랑 할 때도 좀 실수를 했죠. 4국에서 실수를 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고요. 이번에 돌바람인가요? 한돌이랑 했을 때도 1국이 너무 실망스럽게 한돌이 실수를 했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정의상, 여러분들 기계학습을 썼다라고 만약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기계학습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 회사는 실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단지 실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냐는 거죠. 바둑은 실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호나우두나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스포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둑, 스포츠 이런 건 다 실수를 용인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잘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방법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소기업 프론텍과 제가 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너트를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1년에 그래도 수백억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하루에 10만 개의 너트를 만드는데, 이런 흠이 난 너트, 이거는 볼트를 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실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요즘 얼마나 발전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일단 이제는 납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작업자들도 힘들어하고 고객들도 싫어한다. 너트 하나에도 흠이 없는 제품을 원한다 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민수 사장님이 저한테 한양대에서 CEO 강의를 들으셨어요. 강의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공장에 한번 와보겠냐.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런 비전 검사기가 있고요. 여기 너트가 올려주면 한 바퀴 돌면서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기존 비전 검사기 사장님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공지능을 모르시니까. 하지만 저희 팀은 한번 해보자. 요즘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고요. 회사에서는 95%의 정확도로 0.2초 안에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뭔가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카테고리별로 한 1000장 정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 모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500장 정도 받았고요. 처음에 안 됐어요. 처음에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찾아냈어요, 모델을. 그래서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사 시스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이것이 올해 이제 2월달에 그 세계 인공지능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황해서 제가 최고상을 받았을 때도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왜 최고상을 받았지? 하지만 그래서 저를 계속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쓴 논문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저희 팀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네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야. 그거를 현장에서 정말 써야 진짜고 현장에서 쓰기까지는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저는 이거를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1991년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됐죠. 그러면 예전엔 대우조선과 일을 했고 현대건설 여러 회사들과 이렇게 AI 프로젝트를 했는데 AI 시스템을 AI 연구자들이 연구만 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을 시켜주지 못하면 현장에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사례였다 보시면 되고요. 프론텍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을 하나 뽑았어요. 사람을 하나 뽑았습니다. AI 하는 사람을. 그동안은 저희랑만 일을 했으니까 회사에 AI가 들어가질 않죠. 회사에 AI 능력이 내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많은 CEO들이 AI가 작동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사람을 뽑기 시작해요. 오늘 일자리 포럼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옛날부터 한 100번 정도 강의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AI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 이거 하루에 10만 개 검사하시는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긴 해요. 당연히 없어지죠. 어떻게 이분들 계속 이걸 하시는 게 나은가요?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눈으로 품질 검사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에요. 눈이 엄청 아프고요. 나이 드신 분은 아예 고용의 기회가 없습니다. 눈이 나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졸아요. 눈이 나빠지고 그런 제 생각엔 이런 직업은 조금씩 없애면서 이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프론텍이라는 회사 한번 가보세요. 안산시화공단에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해요. 근육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점점 근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아직 눈으로 일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 이거 충분히 전환하면서 이분들이 AI를 관리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분 아까 20분까지 한다는데요. 아까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 하셨는지 박강원 의원님이 하셨는지 그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20년 전에 있었죠. 20년 전, 25년 전에 너무 훌륭한 선배들과 당시에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들이 산업화에 늦었지만 정보화에 앞서가자 그랬고 저희 선배님들이 그거를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열심히 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들은 80년대 컴퓨터 키드였죠. 그 사람들이 90년대 벤처를 만들어서 네이버, 뭐 싸이월드 다 이런 거 만든 거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싸이월드가 세계 최초에 성공한 거죠. 싸이월드가 성공했으면 페이스북이 됐었고 세계 5위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날과 모빌리언스 아시죠? 특허가 국내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지 못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비자로 갈 수 있었고요. 중국의 아워게임을 네이버가 인수했는데 이것이 만약 텐센트를 이겼다면 세계 7위 기업도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지난 20년 전에 한국이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요. 한국이 지금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4년 포춘지의 9월 20일 기사인데요. 이 기사 보면 너무 행복하죠. 한국은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거예요. 한국의 여고생들은 지하철역에서 이상한 싸이월드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벌써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2004년에 스마트폰 없을 때. 한국은 아까 누가 그러셨죠?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국의 기조는 뭡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정보화에는 앞서갔으니 이제 뭘 더 잘하자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죠? 기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선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난 DJ 노무현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저는 전혀 다른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이 너무 그립고 DJ가 그립습니다. 인공지능으로는요. 저처럼 아까 뭐 프론텍, 대우조선, 현대건설 제가 잘했다고 하지만 저거는 올드 스타일의 AI입니다. 어떤 회사에 인공지능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미 광고, 컨텐츠 쪽에 이런 AI를 넣어서 엄청 돈을 벌고 있고요. 오늘 파이낸스 쪽이지만 파이낸스 쪽은 이미 뭐 수십 년 동안 AI를 이용했죠. 이런 것들은 약간 올드 모델이에요. 사실 진짜 모델은 뭐냐면 이제 AI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마치 20년 전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이 막 창업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막 나오는 거, 그걸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금융업, 기존의 뭐 유통업, 기존의 제조업이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는데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뷰노 같은 회사들이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챗봇, 챗봇도 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안 돼요. 챗봇 회사 다 어렵죠. 근데 이 김동신이라는 지금 산마테오에 있는 한국인 대표는 챗봇 어렵다라고 이미 한겨레 신문에 1월달에 2017년 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2천억인가 1,000억을 투자받았죠. 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되는 걸 안 하고 되는 걸 하는 거죠. 챗봇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챗봇 안 되니까 여기는 메시징 API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죠. 리드, 교육 산업에 들어가서 저는 리드 같은 회사가 앞으로 구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싸이월드가 전 세계 6개국에 나갔다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 중심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못 커요. 그리고 아까 인간 닮은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완전 자율주행차는 투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는 안 돼요, 잘. 그다음에 블록체인, 오늘 뭐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뭐 토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도 우리가 국민들이 한 3년 기다려봤지만 좀 어렵죠, 사실은. 전망이 없습니다. 혹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어렵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책임 있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지향하는 게 더 나을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리포트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쓴 글인데요. 여기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교육, 의료, 모빌리티, 보안 이런 쪽이 많았고요. 컨설팅 기업도 좀 있었고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영상 인식 회사가 많았고요. B2C보다는 B2B가 아직 많았어요. 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죠. AI 기반 머니 메이킹 비즈니스 모델이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 한국이 늦은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이 오히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 2016년에 알파고가 한국에 왔다는 거. 한국이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정말 핵심 기술이 AI라면 한국은 너무 행복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2016년에 왜 하필이면 중국 가서 안 하고 일본 가서 안 하고 바둑을 왜 알파고가 하필이면 이세돌이랑 했는가? 그 이세돌이라는 어떤 천재 기사를 보유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인공지능 담론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참 지금 BTS니 기생충이니 해서 정말 좋은 문화자본, 상징자본 다 갖고 있었는데요. 너무 아깝죠. 다시 국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80여 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요거는 곧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는 한국인이다 하면은 어디 가서 대접받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떨어졌는데 좀 정권 교체하고 좀 이제 좀 제대로 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으로 지능이 없어진다,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거는 거부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은 엄청 수혜를 잃죠. 이 수혜를 인공지능으로서 엣지 컴퓨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 레벨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 말을 너무 단선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참고만 하시고 계속 어댑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꿈은 우리가 2040년에 세계 10대 기업 3, 4개 정도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한국은 저절로 세계 2, 3위 국가는 저절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 부족했어요. 이거는 정부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인프라, 사회 기풍, 인력 다 있어야 되고요. 경영학 교수님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 올해 쓴 내용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대 기업 서너 개를 20년 후에 만들 거냐. 이건 뭐 정부 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민간의 역량으로 해내야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한국은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일자리는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근처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큰 기업을 만들고 글로벌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요거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또 만든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기업이 창업해서 성공함에 따라 큰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와 자동차가 엄청난 고용을 창출한 원리와 같고요. 카메라는 우리의 시각을 자동화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우리의 발을 자동화한 거잖아요. 자동화 기술은 엄청난 세상에 어떤 좋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AI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규제 해소해야 된다. 제발 말을 들으라는 거고요. 창업가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사업할 의지를 잃었죠. 누가 사업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뭐 지금 다 지금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안에 다 지금 알바들 다 자르게 생겼죠. 음식점은 다 휴업을 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뭐 이번 사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아까 뷰노, 뭐 리드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다 창조경제 시절에 일어난 회사들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나오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사람들을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들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다 외국 나가잖아요. 베트남 가고 막 이러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비행기도 못 타게 만들어놨으니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또 당분간. 어쨌든 지금 이런 중소기업을 인공지능을 적용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같이 일한 프론텍 민수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미국 인공지능학회 논문 쓸 때 미리 전화했어요. 이 논문 발표해도 돼요, 사장님? 이거 발표하면 프론텍의 노하우가 다 공개될 텐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수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걸 경쟁사한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예 모델 하우스를 회사에 만들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주변의 경쟁사들과 자기 산업단지공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의 급격 인상이 있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제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지금 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고 있죠. 이번 총선만 어떻게 잘못되면 그냥 다 이제 한국엔 투자 안 한다 하고 있죠. 돈 있는 사람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들 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여튼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죠. 돈 있는 분들이 이왕 그 돈을 한국에 투자를 해야 돈이 나오지 외국에 나가면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블록체인도 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업, 암호화폐 기업을 다 싱가포르나 뭐 에스토니아나 스위스에 이렇게 창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혀 한국의 앞으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 좋게 앞부분에 10분을 더 받아가지고 제가 40분 이상을 썼는데요. 하여튼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